1장에서는 차량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분류한 그 차량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을 분류하는 기준은 차량의 어떤 형태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승용차, 찝차, 뭐 버스, 스포츠카, 트럭 이런 식으로 어떤 차량의 형태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엔진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혹은 앞바퀴 구동이냐 뒷바퀴 구동이냐, 혹은 사륜 구동이냐, 이런 식으로 엔진의 위치 및 구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강의의 어떤 목적에 맞도록 차량을 좀 다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차량을 분류하는 방법에서, 자, 첫 번째로는 주행 지역에 따라서 차량을 분류했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서 아마 제가 그림 9개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한 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자, 주행 지역에 따른 차량을 분류는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느냐 혹은 비도로에서 주행하느냐, 그런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에 따라 가지고 차량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온로드 비이클, 즉 도로 차량과, 그리고 오프로드 비이클, 즉 비도로 차량 혹은 로해 차량,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이 온로드 차량 혹은 오프로드 차량 모두 포함해 가지고 주행장치가 바퀴, 타이어, 즉 휠형으로 된 차량이 있었고, 또 혹은 궤도형으로 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여기서는 주행장치에 따라서 차량을 분류했습니다. 즉 휠형 차량과 궤도형 차량,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행지역에 따른 차량의 분류, 그리고 주행장치에 따른 차량의 분류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행지역에 따라서 차량을 분류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도로 차량. 자, 온로드 비이클이라 그랬죠. 자, 온로드 비이클은 주로 아스팔트 등과 같은 단단한 도로에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주로 수송, 운반 등이 주 목적이고, 자, 승용차 등과 같은 일반 자동차가 도로 차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차량의 성능은 엔진 성능 혹은 변속기, 즉 동력 전달 장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이 되고, 또는 차체의 형태 등에 의해서도 차량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로 차량들은 이런 오프로드 차량, 즉 작업 차량에 비해서 도로 차량들은 굉장히 고속으로 주행을 합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기저항이 크다는 것은 차량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체의 형태를 가능한 한 유선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도로 차량은 차체의 형태 등도 역시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로 차량의 관심사항은 뭐냐면은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가.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속 능력. 보통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제로 100, 즉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가, 즉 가속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가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소음도 중요해요. 소음, 승차감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차를 타고서 이동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속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온로드 차량 같은 경우에 주요 관심사항은 차량의 속도, 가속 능력, 그리고 소음, 승차감 등이 온로드 차량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차량의 성능은 뭐로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운동 저항도 적어야 되지만 도로하고 타이어의 마찰에서 나오는 이런 구동력이 커야지 차량의 성능이 아주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로 차량의 최대 성능, 즉 구동력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데, 이런 도로 차량의 최대 구동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번과 2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엔진이라든가 어떤 동력 전달 장치, 이런 기계적 특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차량이 낼 수 있는 구동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구동률의 축하중과 타이어 노면 간의 마찰 계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동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엔진하고 관계없죠. 즉,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 타이어에 작용하는 축하중이 1000km인데 타이어하고 도로 간의 마찰 계수가 0.9예요. 자, 그럼 보통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가 우리가 흔히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1000 곱하기 마찰 계수 0.9 하면은 이 차량은 이 도로에서 1000 곱하기 0.9 해가지고 900km까지의 마찰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찰력, 구동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즉, 도로에서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차량의 어떤 기계적 특성, 즉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뭐 여러 가지 동력 전달 장치, 이런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동력이 있습니다. 자, 즉 엔진과 변속기 등 동력 전달 장치의 성능 특성, 즉 최종 구동축의 구동력이라 그랬죠. 자, 이런 성능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1번과 2번, 즉 노면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이 있고, 엔진 특성, 즉 차량의 기계적 성능 특징에 의해서 낼 수 있는 구동력, 즉 이렇게 1과 2가 있는데 항상 차량의 구동력은 1과 2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 중 작은 값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1번에 의한 구동력, 2번에 의한 구동력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1번과 2번에 의한 구동력,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과 두 번째, 엔진의 어떤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값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게가 1000kg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무게가 1000kg이고, 그 다음, 앞차축의 무게가 500kg, 그리고 뒷차축의 무게가 500kg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차량의 앞차축, 뒷차축의 무게비가 5대5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차축 무게 500kg, 뒷차축 무게 500kg. 그리고 이 자동차는 후륜구동인 자동차입니다. 후륜구동이라는 거는 앞바퀴에는 엔진의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 단지 지지하면서 굴러가기만 하는 거고, 뒷바퀴, 후륜이죠. 후륜에 엔진의 동력이 전달돼서 거기에 토크가 발생해서 뒷바퀴에서만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력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바퀴로만 구동을 하게 되는 자동차를 우리가 후륜구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앞바퀴로 구동하는 거를 그 앞바퀴 구동, 전륜구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무게가 1000kg, 그리고 앞차축 무게 500kg, 뒷차축 무게 500kg, 그리고 후륜구동, 즉 뒷바퀴 구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후륜구동인 자동차가 타이어와 도로 간의 마찰 계수가 0.9예요. 이런 0.9인 도로를 주행할 때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 Fmax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최대 구동력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겠냐면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A번이죠. 첫 번째는 엔진이 50마력인 자동차에 대해서입니다. 무게는 똑같아요. 왜 조건은 엔진이 50마력인데 하여튼 동력 전달 장치를 쭉 통과했을 때 최종 구동축 타이어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은 그걸 F2라고 했는데, 하여튼 엔진이 50마력일 때 이 자동차는, 자,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이 300kg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우는 엔진이 100마력일 때, 그때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해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은 60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번과 B번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 자동차가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앞 페이지에서 차량이 낼 수 있는 구동력은 1과 2에 의한 구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1번은 뭐였죠? 엔진이라든가 이런 동력 전달 장치, 어떤 기계적 성질하고는 관계없이 차량의 무게, 즉 정확히 말하면은
동력이 전달되는 타이어에 작용하는 하중,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1번 구동력이었죠. 자, 1번 구동력을 우리가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을 여기서는 F뮤라고 했습니다. 자,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이니까 그것은 엔진이 50마력이든 100마력이든 200마력이든 1000마력이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차량의 무게하고 도로의 마찰계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구동력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A하고 B하고는 관계없겠죠. 그러면은 두 개에 다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 F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F뮤라고 그랬습니다. 구동력 F뮤는, 자, 축하중이 몇이죠? 자동차의 무게는 1000kg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후륜구동이라고 그랬어요. 후륜구동은 마찰력을 뒷바퀴에서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뒷바퀴의 무게는 WR 해가지고 50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찰력 구동력 F뮤는 뒷바퀴의 무게 곱하기 마찰계수 하면은 500 곱하기 0.9 하면은 자,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 F뮤는 450kg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가 아니라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 특성에 의한 구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F2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 F2를 구하려면은 엔진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어떤 변속계, 감속비, 기업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동력 전달 효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2장에서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계산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 계산 결과라고 해가지고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50마력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A의 경우 50마력 엔진일 때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한 구동력 F는 300kg 포스라 그랬고, 그리고 엔진이 100마력일 때는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구동력이 600kg 포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의 경우 엔진이 50마력일 때 동력 전달 장치 엔진이 50마력일 때 자, 구동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엔진이 50마력일 때,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자, 여기 구했습니다.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 F뮤는 450kg 포스라고 이렇게 구했고, 자, 두 번째로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한 구동력 A번, 즉 50마력일 때 몇이라 그랬죠? 300kg 포스라고 했습니다. 즉 50마력일 때 자, 2번에 의한 구동력은 300kg 포스. 자, 그럼 구동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1번에 의한 구동력과 2번에 의한 구동력 중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축하중 곱하기, 즉 1번에 의한 구동력은 450kg 포스, 그리고 2번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타나는 구동력은 300kg 포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F뮤, 즉 1번에 의한 구동력은 450, 2번에 의한 구동력은 300. 그래서 1번에 의한 구동력,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죠?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엔진이 50마력일 때 이 자동차가 이 노면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이 두 개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값, 즉 자, 300kg 포스가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구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엔진이 100마력일 때 그때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한 구동력이 600kg 포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번에 의한 구동력 F면은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은 뭐 엔진의 마력수와 관계없이 동일하죠. 무게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450kg 포스고, 그 다음 2번에 의한 구동력, 즉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은 자, 주어진 문제에서 600kg 포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에 의한 구동력 어느 게 더 크죠? 자, 마찰력에 의한 구동력, 동력 전달 장치의 구동력 하면은 자,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 의한 구동력, 즉 1번에 의한 구동력이 450kg 포스로 더 작습니다. 그럼 항상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자동차가. 자, 그래서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자, 즉 엔진이 100마력일 때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1번과 2번 값 중에서 작은 구동력, 그래서 결국 450kg 포스가 즉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구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동차의 무게가 결정이 되고 그 자동차의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 계수가 결정이 되면은 그 자동차가 이 노면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 값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경차가 있어요. 뭐 경차가 있는데 이 경차 엔진이 예를 들어서 100마력인데 100마력일 때 어떤 구동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차가 100마력짜리 구동력이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경차가 이 노면에서 예를 들어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kg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 100마력짜리 엔진을 경차에 달았더니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구동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1200kg 포스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경차가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몇이 되겠습니까? 경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력은 1200이지만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에서 낼 수 있는 구동력은 1000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차는 1000kg 포스의 구동력밖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차에다가 쉽게 말해 대형차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 제네시스 엔진을 경차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100마력짜리가 300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3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100마력짜리일 때 1200kg 포스의 구동력을 낼 수 있다 그랬는데 엔진 동력 전달 장치 특성에 의해서 제네시스 엔진, 즉 300마력짜리 엔진을 딱 달았더니 이제 이론상으로는 3600kg 포스의 구동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은 1000kg 포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차에다가 제네시스 엔진을 달아서 3600kg 포스의 구동력이 나오더라도 결국 낼 수 있는 구동력은 1000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차에다가 제네시스 엔진이 아니라 6000cc 엔진, 10,000cc 엔진, 아무리 큰 엔진을 여기다 장착을 하더라도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한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성능이라는 것은 엔진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즉 자동차 엔진의 용량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의 무게라든가 그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적정 엔진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엔진이 크면은 장점이 없네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엔진 용량이 커지면은 장점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대 구동력에는 변화가 없어요. 즉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한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엔진 용량이 크더라도. 그러나 뭐가 올라가냐면은 가속 능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차량의 가속 능력은 올라가지만 최대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1장 끝나고 2장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도로 차량, 로해 차량, 오프로드 비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드 비이클은 비포장 노면 또는 연약지에서 주행뿐만 아니라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로드 비이클은 운반, 견인 및 작업이 주 목적이고 그 예로서는 불도저 등과 같은 건설 중장비 혹은 트랙터 등과 같은 농용 차량 그리고 전차, 탱크, 장갑차 등과 같은 군용 차량 등이 이 비도로 차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도로 차량은 온로드 차량과는 다르게 엔진 성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엔진 성능보다는 토양과 차량 주행부, 즉 혹은 타이어 또는 궤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차량 주행부의 특성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해 차량의 관심사항은 도로 차량과는 조금 다른데 도로 차량의 주요 관심사항은 아까 뭐라 그랬죠? 최고 속도가 어떤가, 순간 가속력이 어떤가, 혹은 승차감, 혹은 진동, 즉 쾌적한 환경, 이런 게 주요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프로드 차량은 어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연약지에서 또는 주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사항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차량이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즉 주행 가능 여부, 즉 기동 가능 여부가
일단 첫 번째 관심사항입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차량 자체가 빠져서 못 가면은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주행 가능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행이 가능하면은 자기가 주행하면서 추가로 얼마만큼 큰 힘, 즉 견인력을 낼 수 있느냐. 견인력이 크다는 건 뭐죠? 자기가 주행하고서 그 남는 힘으로 불도저 같은 경우 흙을 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트랙터 같은 경우는 뭐 쟁기 작업이라든가 무언가 토양을 파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인 능력이 주요 관심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견인 능력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업 능력이 크다는 말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차량은 아까 순간 가속력, 최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오프로드 차량은 순간 가속력이나 최고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도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불도저를 가지고 있는데 내 불도저는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야. 별로 의미가 없죠. 작업하는데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로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온로드 차량에.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불도저를 가지고 있는데 내 불도저는 제로백,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초가 걸려. 자,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최고 속도라든가 뭐 제로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가, 이 견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온로드 차량에서는 쾌적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굴삭기 작업 혹은 불도저 작업을 하는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진동을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뭐 에어컨도 설치하고 뭐 내비게이션 달고 그런 거를 다 부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에어컨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장착을 하다 보면은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가격이 막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질 않아요. 즉 이런 작업 차량 같은 경우는 환경,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작업 능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환경보다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행 가능 여부, 그 다음에 남는 힘으로 얼마나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견인 능력 등이 중요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에 차량의 최대 구동력, 이것도 온로드하고 똑같습니다. 온로드에서 뭐라 그랬죠? 1번 축하중 곱하기 마찰 개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동력이 하나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 엔진 특성을 포함한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구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값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로엘 차량도 역시 그거는 동일해요. 온로드와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나오는 구동력 중에서 작은 값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프로드 차량은 일반적으로 엔진 특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오프로드 차량이 주행하는 지역은 연약지에서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노면 자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즉 주행을 하면서 토양을 파괴하면서, 즉 마찰력을 일으키면서 토양을 파괴하면서 구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자체, 노면 자체가 지지 능력이 작기 때문에 마찰 개수 자체가 온로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는 0.9, 0.8, 뭐 0.85 막 이런 식으로 0.9 정도의 굉장히 높은 마찰 개수를 갖고 있지만 이 연약지는 토양이 약하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0.7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연약지 들어가면은 경우에 따라서 0.5, 0.4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구동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얘기는 엔진 용량은 거의 웬만한 경우에 남아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에 차량은 결국 엔진 용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행부 특성에 의해서 구동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로에 차량의 최대 구동력은 첫 번째 주행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노면의 전단력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전단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도로 차량에서는 전단력이라는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랬죠? 마찰 개수에서 나타나는 마찰력이 바로 구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로에 차량에서는 마찰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전단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차량은 마찰력, 그게 바로 구동력입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구동을 하는데 이 연약지는 노면이 약하기 때문에 토양이 파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한 마찰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력, 즉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자, 뭐라 그랬죠, 아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여러분들,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로에 차량 타이어를 보시면은,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출부로 이렇게 타이어 밖으로 돌출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통 러그라 그래요, 러그. 즉, 돌출부가 튀어나와 있는 러그가 타이어에 부착이 돼서, 그 타이어가 주행할 때 러그가 토양 속으로 푹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양 속으로 파고 들어서 타이어가 굴러가면 토양 속으로 파고들어서 순수하게 마찰에 의해서만 주행하는 게 아니라 토양 속에 푹 관입을 시켜서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가게 됩니다. 즉 마찰 계수가 약하기 때문에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가는, 즉 전단력을 추가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에 차량은 주행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노면의 전단력에 의해서 자 구동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이어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로에 차량은 뭐라 그랬죠? 로에 차량이 아니라 그 도로 차량, 앞에 그림 사진 9개 가지고 설명할 때 주행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광폭 타이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로에 차량은. 자, 그거는 광폭 타이어는 주행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면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광폭 타이어를 쓴다고 해서 마찰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마찰력은 어차피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입니다. 접지 면적이 넓어진다고 해도 마찰력, 즉 구동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타이어에 러그가 부착된 타이어를 사용해서 돌기부가 토양 속으로 관입을 해서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토양 반력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전단력을 이용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러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러그가 달린 타이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설명하면 로에 차량의 최대 구동력은 주행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노면의 전단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에 차량은 엔진 특성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엔진 특성은 남아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주행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즉 토양과 접지하는 주행부의 특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엔진 특성뿐만 아니라 차량 주행부의 특성 및 차량이 운용되는 지면의 토양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에 차량은 지면의 토양 조건이 바로 차량 성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로에 차량의 주행부는 작업 환경 및 목적에 따라 광폭 타이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광폭 타이어는 왜 쓴다 그랬죠? 접지 면적을 증가시키면 접지압이 감소되고, 접지압이 감소되면 타이어가 빠지는 양, 즉 침하량이 감소돼서 주행 저항, 즉 운동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폭 타이어를 쓰는 거는 차량의 주행 저항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광폭 타이어를 쓰게 되고, 또 하나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러그, 돌기부가 나와 있는 이런 러그를 갖는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궤도형이 있다 그랬는데, 궤도형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진 9개 가지고 설명할 때 궤도형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뭐죠? 접지 면적을 넓혀 가지고서 이것도 역시 주행 저항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궤도형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궤도형을 사용한다고 해서 타이어에 비해서 구동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궤도형은 주행 저항을 감소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행장치에 따른 차량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행장치에 따라서 차량을 분류하는 거에는 크게 휠형 차량하고 궤도형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휠형 차량은 보통 휠드 비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휠형 차량은 궤도형에 비해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적은 내부 에너지 손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축이 있으면은 차축에다가 그냥 타이어를 그냥 구멍에다가 꽂아놓은 형태입니다. 이 내부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동력을 중립, 즉 기어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타이어를 한번 손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타이어가 쉽게 막 돌아갑니다. 손으로 툭툭 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초의 타이어를 돌리는데
거의 동력 손실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차량이 구동력을 내려면은 타이어하고 노면 간에 마찰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동력을 발휘하려면은 마찰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마찰력을 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엔진의 동력이 타이어로 전달이 돼서 일단 타이어를 회전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타이어를 처음에 회전시키는 데까지, 그 과정까지 동력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적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궤도형 차량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저진동, 저소음이에요. 진동도 적고 소음도 굉장히 작습니다. 주로 온로드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타이어 굴러가는데 뭐 진동 거의 없어요. 소음도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궤도형 차량에 비해서는 고속주행에 적합해요. 그리고 단단한 지형, 즉 아스팔트 지역, 즉 노면이죠. 온로드, 단단한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휠형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휠형 차량은 단단한 지역에서는 결국 뭐예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휠형 차량이 연약한 지형을 주행할 경우에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휠형 차량은 궤도형 차량에 비해서 뭐가 크다 그랬죠? 즉 궤도형 차량에 비해서 접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접지압이 크다 그랬습니다. 접지압이 크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많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토양 속으로, 연약지에서는. 그래서 큰 치마가 발생을 하게 돼요. 큰 치마가 발생하면은 또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 치마된 거를 타이어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행저항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높은 주행저항을 갖게 돼요. 그럼 결국 주행저항이 크다는 거는 결국 견인 성능이 떨어지는, 즉 차량이 주행하면서 무언가를 끌고 가는 것을 보통 견인력이라고 하는데, 끄는 힘, 즉 견인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휠형 차량은 단단한 지역에서는 하여튼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지역에서는 궤도형 차량에 비해서는 아주 이 주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약지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접지압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광폭 타이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궤도형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궤도형 차량은 보통 영문으로 우리가 트랙트 비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휠형 차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일단 궤도형 차량은 휠형에 비해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즉 주행장치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휠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차축에다가 타이어를 그냥 꽂아놓은 형태라 그랬습니다. 고정시킨 형태인데, 궤도형 차량은 어때요? 단순히 축에다가 궤도를 꽂아놓은 형태가 아니라, 궤도형 차량 보면은 구동축에 뭐 스프로켓이라든가 뭐 굴러가는 게 있고, 위에 또 궤도가 걸쳐지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휠형에 비해 일단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운동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내부 운동 저항이 크고, 자,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휠형 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공중에 매달아놓은 상태에서 동력을 끊었습니다. 그럼 타이어가 자유롭게 회전하겠죠? 동력을 끊어놨으니까. 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공중에 매달아놓은 상태에서 타이어를 손으로 툭툭 치면은 쉽게 회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궤도형 차량도 역시 똑같이 한번 방식으로 궤도형 차량을 위에다가 공중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자, 궤도를 손으로 돌려보세요. 돌아갑니까? 절대 안 돌아갑니다.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잡아 끌어도 안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궤도 자체는 최초의 궤도를 돌리는데 굉장한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차량이 구동력을 내려면은 이 주행부가 노면하고의 마찰력을 내서 구동력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찰력을 내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일단 타이어가 돌아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휠형 차량은 처음에 타이어를 회전시키는데 거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궤도형 차량은 어떻다 그랬죠? 조금 전에 일단 궤도 자체를 돌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마찰력을 내려면은, 노면에서 궤도가 마찰력을 내려면 궤도가 돌아가면서 마찰력을 내는 건데, 일단 궤도 돌리는 단계 전에 벌써 이미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궤도형 차량은 휠형 차량에 비해서 결국 내부 운동 저항이 크고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속 주행에 굉장히 부적합해요. 자, 궤도가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막 궤도를 빨리 돌리면 궤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궤도가 이탈을 한다 그러죠. 궤도가 이탈하고 끊어지고, 그리고 도로에서 주행하면은 그 소음, 진동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 주행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형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궤도형 차량은 단단한 지형에서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역시 진동도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탱크 같은 경우, 뭐 군용차, 탱크라든가 장갑차, 물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굴삭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탱크 같은 거를 연약지가 아니라 도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세요. 그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마디로 해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탱크나 이런 장갑차 속에 타고 있을 때는 보통 하이바 같은 거 쓰고 귀 막고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탑승자들이. 왜? 그냥 타면은 그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궤도가 돌아가면서 막 그 지면하고 막 탁탁탁탁 부딪히면서 그 소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궤도형 차량은 소음이 굉장히 크고 진동도 굉장히 높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지형에서. 그리고 아까 고속주행에 부적합하다 그랬죠. 즉 단단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궤도형 차량은 목적이 뭐죠? 연약한 지형에서 주행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궤도형 차량입니다. 연약한 지형에서는 휠형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연약지에서. 자, 일단 궤도형 차량은 휠형 차량에 비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접지 면적이 크다 그랬습니다. 접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접지압이 낮아요. 낮은 접지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치마도 작게 발생하고, 결국 그래서 운동저항, 주행저항도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견인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궤도는 크게 보면은, 궤도형 차량의 궤도는 크게 보면은 강성궤도하고 연성궤도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강성궤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리지드 트랙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뭡니까? 리지드는 뭐죠?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단한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성궤도가 있는데, 연성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렉서블. 플렉서블은 뭐죠? 유연하게 휠 수 있는 겁니다. 휠 수 있는 궤도를 우리가 연성궤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강성궤도를 이용한 궤도형 차량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일단 보통 중장비 같은 이런 건설기계는 주로 강성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성궤도의 단점은 뭐냐면은 고속주행에는 부적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성궤도. 연성궤도는 아까 궤도가 유연하게 휠 수 있다 그랬죠? 이 연성궤도는 유연하게 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는 적합합니다. 주로 이제 군용 전차라든가 장갑차에는 연성궤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건설기계, 뭐 중장비, 불도저 이런 거는 고속주행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큰 힘이 목적이에요. 빨리 주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궤도형 차량이어도 군용 차량, 탱크나 이런 거는 고속주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탱크 같은 경우 최고 속도 보면 거의 한 70km 정도까지 나옵니다. 고속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궤도에는 연성궤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성궤도는 왜 고속주행이 어렵고 연성궤도는 왜 고속주행이 가능하냐? 그 이유는 연성궤도는 아까 궤도가 부드럽게 휘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궤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궤도는 여기 그림이 없어서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궤도는 보면 스프로켓이라고, 스프로켓에 궤도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스프로켓에 동력이 전달되면서 스프로켓이 회전하면서 궤도가 스프로켓과 같이 궤도가 막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연성궤도는 궤도가 유연하게 휘기 때문에 이 궤도가 막 빨리 막 돌더라도 궤도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성궤도는 잘 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스프로켓에 연결된 궤도가 막 스프로켓이 빨리 돌아가면 궤도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강성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성궤도는 고속주행에 적합하고 강성궤도는 고속주행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강성궤도가 단점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강성궤도는 강성궤도 나름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은 궤도 자체가 휘질 않아요. 잘 휘지 않는다 그랬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연성궤도는 궤도가 좀 휜다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성궤도는 궤도가 잘 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궤도형 차량이 연약지에 딱 들어가면 밑에 접지되는 부분이 거의 판자떼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접지압이 거의 균일한 상태로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접지압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토양 속으로 잘 빠지질 않아요. 즉 치마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성궤도는 궤도가 유연하기 때문에 궤도형 차량 보면 밑에 보기륜이라고 합니다. 혹은 로드휠이라고 하는데 그 바퀴가 눌러주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침하하고 바퀴가 없는 부분은 침하가 좀 적게 되는 이렇게 궤도 자체가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약간 휘게 됩니다. 연성궤도는. 그러면 바퀴 부분은 더 많이 침하를 하게 돼요.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은 연성궤도는 강성궤도보다 침하량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강성궤도에는 연성궤도보다 침하량이 작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강성궤도가 침하량이 작기 때문에 연성궤도보다 주행저항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건설기계는 고속주행이 목적이 아니라 큰 힘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행저항을 줄여야 큰 힘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건설기계에서는 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강성궤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군용 차량은 강성궤도보다는 주행저항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성궤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성궤도는 크게 보면은 스틸로 만든 스틸 트랙도 있고 혹은 고무로 만든 이런 러버 트랙도 있습니다. 이런 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틸 트랙이 되겠고, 이 러버 트랙은 주로 농용 차량이라든가 임업용 차량에 장착되는 트랙은 보통 러버 트랙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러버를 사용하냐면은 트랙이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물체 같은 거를 탁탁 쳤을 때 스틸이면은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파괴가 되지만 이 러버 트랙인 경우에는 옆에 장목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에 손상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임업용 차량이라든가 농용 차량에서는 러버 트랙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궤도형 차량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행 장치에 따라서는 휘령과 궤도형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반궤도형 차량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영문으로 세미 트랙드 비이클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궤도는 궤도인데 반만 궤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자동차 보면 어때요? 일반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는 앞차축이 있고 뒷차축이 있어요. 앞차축에도 타이어가 있고 뒷차축에도 타이어가 있는데, 이 반궤도형 차량은 일반적으로 앞차축에는 타이어가 달려있고 뒷차축에는 궤도형 차량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앞차축보다는 뒷차축은 궤도니까 접지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완전히 네 바퀴가 타이어로 된 것보다는 뒤쪽이 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면적이 넓어져서 결국 뭐예요? 운동저항은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휘령 차량보다는. 그래서 앞바퀴는 주로 조향 역할을 하는 거고 뒷바퀴에서 보통 구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령 차량과 궤도형 차량의 장점을 혼합한 차량이 바로 반궤도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특별한 경우로 앞바퀴 쪽은 타이어가 아니라 스키드 타입, 즉 스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스키처럼 되어 있고 뒷부분은 궤도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보통 스키장 보면은 앞쪽은 궤도로 해서 스키죠. 스키처럼 해서 조향하는 데 사용하고 뒤쪽은 궤도형으로 해서 주행을 목적으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군용 차량 총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에 요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 찝차죠. 찝차인데 좀 크기가 약간 큰 찝차. 자, 험비라는 차량입니다. 험비라는 차량인데, 일반 찝차를 약간 크게 하고, 거기다가 이 보호 기능까지 있도록 약간 철갑도 좀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만든 차량입니다. 보통 중동전에서 굉장히 위력을 떨쳤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장갑차가 있고, 그 다음 또 장갑차, 그 다음 탱크 2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요 앞에서 설명할 때, 자, 연약지에서는, 자, 노면이 약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침하를 많이 해서 운동저항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저항이 커지면은 결국 뭐죠?
차량이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이 차량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축이 2개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총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이 장갑차는 차축 3개라 양쪽에서 타이어 6개, 그 다음 이거는 타이어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타이어 개수를 늘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접지 면적을 증가시켜서 접지압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접지압을 감소시켜서 타이어가 토양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결국 주행 저항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 타이어 개수를 점점 늘려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지 면적을 계속 넓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어 계속 늘리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타이어를 아무리 개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어하고 타이어 사이 이 부분은 지면과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아래 모든 부분을 지면과 닿도록 해가지고서 접지압을 감소시키려고 나온 게 바로 이 궤도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차량 아래 모든 부분이 지면과 닿죠. 가장 접지 면적이 크게 만들어서 접지압을 가장 낮추고, 그래서 운동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게 궤도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험비라는 차량은 일반 다른 차량과 다르게 좀 특이한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CTIS라는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C는 센츄럴 해서 센츄럴 타이어 인플레이션 시스템이라는 장치가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장치냐면은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즉 운전석에서 이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을 임의로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기압을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기압을 넣었다 뺐다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온로드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수록 주행저항이 작게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로드에서 주행저항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냐면은, 온로드는 노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노면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어는 공기압에 의해서 공기압의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타이어의 찌그러짐 정도가 틀리게 나타날 겁니다. 즉 공기압이 높을 경우에는 타이어가 덜 찌그러지고, 즉 변형이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의 변형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이어는 노면과 거의 점접촉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굴러가는데 회전 저항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온로드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수록 주행 저항이 적게 나타나지만, 근데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오프로드의 연약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타이어가 빠진다 그랬습니다. 푹 빠져요. 자, 근데 만약에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낮추면은, 공기를 쭉 빼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 어떻게 되죠? 타이어가 많이 찌그러진다 그랬습니다. 즉 변형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연약지에서 공기압을 낮춘 상태에서 연약지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차량이 침하가 되면서, 조금 침하되더라도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면 변형이 크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접지 면적이 크게 됩니다. 즉 접지 면적이 크게 되면은 역시 접지압이 낮아지고, 접지압이 낮아지면은 타이어가 땅속에 덜 빠지고, 즉 침하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운동 저항이 적게 발생해서 차량의 성능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험비라는 차량은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그냥 적정 공기압으로 쭉 달리다가 앞에 아주 연약지라든가 아주 무른 토양 지대를 지나갈 때는 운전석에서 공기압을 쭉 빼서 타이어 공기압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공기압으로 다시 공기압을 올려서 이렇게 주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특별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궤도형 차량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자, 궤도형 차량은 접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 못 가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K1 전차인데 그림 하나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탱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돼요? 토양 속에 깊숙이 빠진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에 저 철원 쪽에 있는 그 탱크 기갑 여단, 거기 가가지고 실제 탱크 실험을 제가 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은 탱크가 웬만하면 다 가는데
어떤 지역에서 탱크가 빠져서 주행 불가, 즉 거동 불가 상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한 실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탱크가 못 가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그 실험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요게 지금 탱크가 땅속에 빠져가지고 거동 불가 상태가 된 겁니다. 즉 탱크가 나오려고 해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 주행 불가 상태가 돼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탱크를 빼려고 다른 전차가 앞에 와가지고 이 와이어로프로 이 탱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서 겨우 여기를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탱크도 못 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자, 여기 보면 농업, 뭐 임업, 산업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죠? 트랙터죠? 제가 앞에 사실 설명은 다 했습니다. 앞에 그림 제가 9개인가요? 차량 9개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는데, 자, 여기 트랙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역시 또 트랙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 전부 다 이게 쭉 여기 4개까지는 전부 다 여기 트랙터예요. 존 디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트랙터인데 굉장히 여기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트랙터 뭐 큰 거는 트랙터 하나가 벤츠보다도 더 비싸요. 굉장히 이제 고가의 트랙터인데, 자, 여기 트랙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때요? 타이어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광폭입니다. 광폭 타이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광폭 타이어 쓰는 이유는 접지 면적을 넓히고 접지압을 감소시켜서 치마를 적게 해서 주행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폭 타이어를 사용하고, 이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엄청나죠? 타이어 하나도 광폭이고 엄청 큰데 타이어 앞바퀴 뒷바퀴를 전부 다 복륜으로 사용을 했어요. 정말 광폭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 이 타이어 하나가 사람보다 큰 타이어입니다. 굉장히 큰 타이어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랙터인데 궤도용으로 만든 트랙터예요. 요 전에 그 전 페이지에서 그 궤도는 그 철로 된 것도 있고 고무로 된 것, 즉 러버 트랙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 궤도용은 러버 트랙으로 된 겁니다. 러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농용이라든가 임업용에서는 주로 러버 트랙을 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버로 된 트랙, 이제 궤도용 차량이고, 자,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 삼각형 형태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궤도용 차량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임업용 차량이라 그랬는데, 벌목 작업을 하고 나가지고 이 산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궤도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궤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일반 타이어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궤도가 감싸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궤도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궤도용 차량도 있다는 거를 한번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알다시피 이제 뭐 불도저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설용 차량이 요렇게 있습니다. 궤도용이죠. 자, 제설용 차량인데 누는 지지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한 토양보다 더 깊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궤도용 차량이긴 하지만 궤도 하나가 어때요? 엄청나게 광폭이죠. 굉장히 광폭 궤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가 주행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즉 연약지에서 주행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광폭 타이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타이어 개수를 좀 증가시킬 수도 있고. 자, 근데 광폭 타이어를 계속 옆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차체 폭보다 타이어가 옆으로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폭 타이어를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광폭 타이어처럼 접지 면적을 높이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타이어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아주 큰 직경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트랙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또 제법 광폭이고 크지만, 자, 뒤쪽 타이어는 직경이 더 크죠. 사실 굉장히 큰 직경의 타이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마 트랙터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가 굉장히 직경이 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직경이 큰 타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직경이 크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연약지를 이 차량이 지나가면은 치마가 된다 그랬습니다. 즉 땅속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직경이 크면 어떻게 되죠?
땅속으로 조금만 빠지더라도 직경이 크면 순간적으로 접지 면적이 확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직경이 크다는 건 다른 말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뭐죠? 곡률 반경이 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곡률 반경이 커요. 자, 즉 곡률 반경이 큰, 즉 직경이 크면 클수록 조금만 빠지더라도 접지 면적이 순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치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치마량이 줄어들면 결국 최종적으로 뭐죠? 주행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타이어 직경을 크게 하면 좋지만 적당히 크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계속 무한대로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무한대로 크게 하면 어떻게 되죠? 타이어의 중심이 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차량의 지상고가 올라가게 돼요. 지상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무게중심이 올라가면은 이런 중장비들은 대부분 작업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 무게중심이 올라가면은 경사지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할 때 차량이 옆으로 쓰러진다든가 뭐 뒤로 쓰러진다든가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전도에서 차량이 쓰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차량의 직경을 크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직경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곡률 반경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경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곡률 반경을 계속 증가를 시킨다는 거니까, 자, 곡률 반경을 계속 증가시켜요. 계속 증가시키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곡률 반경이 무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곡률 반경이 무한대로 되도록 타이어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곡률 반경이 무한대가 되도록 만든 그 개념을 적용한 게 바로 궤도형 차량입니다. 궤도형 차량은 어떻게 돼요? 밑부분이 지면과 닿는 부분이 일직선이죠. 즉 일직선, 여기도 일직선. 자, 이렇게 일직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궤도형 차량은 곡률 반경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궤도형 차량은 이 타이어의 직경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 증가시키면서, 즉 곡률 반경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곡률 반경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이 궤도형 차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궤도형 차량의 장점은 뭐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곡률 반경이 무한대, 즉 타이어 직경을 늘린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 접지 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서 결국 치마량이 적어져서 운동 저항이 결국 최종적으로 줄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만든 게 바로 궤도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 끝이고, 자, 1장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 자, 다음에 이제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